2021년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1차 대유행 기억하십니까? 작년 2월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하루 확진자가 900명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엄중한 시기에 신천지 간부들 교인 명단 고의로 빠뜨려서 역학조사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간부 8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얼마 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방역 방해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 받았는데요. 법원은 왜 이렇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 5분 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부 관계자들 불러다 놓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성폭행 프레임을 씌워라, 이런 내용의 문건을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했다고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했는데요. 이슈 티키타카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 이슈로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가덕동 신공항 건설, 이거 특별법 통과해야, 하지 않으면 후보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있었죠. 국민의힘 이현주 후보와 함께 부산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월에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확진자가 900명 넘은 게 아니고요. 신천지 발 확진자 폭증해가지고 하루에 확진자가 900명 넘었다는 내용인데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합니다. 입춘 대길입니다. 절기로 봄이 시작되는 입춘인데요. 날이 좀 풀렸나 했는데 저녁부터 눈 소식 있다고 합니다. 퇴근길 안전히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뭐 하면서 입춘 맞이하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겨울이 춥다고 하더라도, 길다고 하더라도 봄은 옵니다. 봄은 옵니다. 자, 봄 맞을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입춘입니다. 네, 네. 봄이 왔네요. 네. 봄이 왔어요? 그런데 밖은 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금방 오겠죠. 네. 아니, 눈이 오는 게 아니라 봄이 오겠죠. 봄이 옵니다. 네네. 오고 있다고 전화 받았어요. 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었어요. 걱정입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67명이 나왔습니다. 네.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지역 감염자도 433명으로 200명대를 기록했던 어제 그제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확 늘었어요? 서울에서 18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특히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43명이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점이라뇨? 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이 헌팅포차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손님들이 술집에서 자리를 이동해가면서 춤을 추고 술을 마셨다라고 합니다. 이거 춤추고 술 마시고 다른 테이블 가가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술집인데 네네. 이거 코로나 시대 이거 못하겠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단속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고 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 준수도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교도소에서요? 네, 이 확진자들이 수용자 전체가 이용하는 이 취사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확산이 우려가 됐습니다만 네. 다행히 아직까지는 추가 확진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 35명의 확진자가 어제 나왔었는데 이 당진시의 닭고기 가공업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공장이 있는 그 공업단지 다른 공장까지 검사를 한 결과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 걱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나온다고 또 이것도 걱정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좀 오랜 거리두기에 피로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이 보건복지부가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제 발표됐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거의 100% 가깝게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81%는 이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상당수의 응답자가 효과는 있었다라고 보고 있지만 가족 만남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현재 거리두기 지침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업종들을 묶어서 일괄 규제하기보다는 특성별 방역 수칙을 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쪽에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어제 국회에 모여서 이 9시 영업 제한이 계속되면 더 버틸 수 없다라면서 단체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봄이 오고 코로나는 빨리 가야 될 텐데 5476님도 저도 봄이 온다고 전화 받았어요. 코로나는 간다고 하던데요. 얘기했는데 아이고 그랬어요. 5476님이 먼저 받으셨나 네, 봅니다. 다들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는 건지. 네. 안 받았어요?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평소에 좀 전화 좀 잘 받으세요. 네. 그런데 신도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그래서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신천지 간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무죄를 받았어요. 네, 이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서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8명이었어요. 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수원지법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서 예. 두 번째입니다. 이 대구지법은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인 만큼 이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이 법 위반으로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면서 이 명단 제출 자체가 방역 행위가 아닌 만큼 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대구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이틀 뒤에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100명 이상이 누락된 명단을 제출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니 명단을 제출해야 방역 행위를 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확산을 바로 막을 수 있는데 명단을 누락했어요. 일부러 고의로 누락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네. 재판 5분 전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에 억류됐던 우리 선원들이 풀려났습니다. 네, 이란 정부는 어제 억류 중이던 한국 화학운반선 한국 케미오의 선원들을 석방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달 4일에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한국 국적 선박이 해양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유로 납포를 했고 우리 선원들을 억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 대표는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시키고 이란에 파견돼서 선박과 선원을 풀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 오염의 근거를 제시해달라라고 했지만 이란 측은 혁명수비대의 핑계를 대면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런데 사실 이번 납포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라는 분석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서 출금이 동결된 그 이란 자금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되고 있었는데 네.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금이 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조 6천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불만을 가질 법은 한데 한국 정부가 이 문제 논의를 위해서 이란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나 양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대화를 이어갔다라고 하고요. 외교부는 이란이 우리의 조속한 동결 자금 해결 노력 의지를 믿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의 계기가 생긴 데다가 억류라는 방식이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을 방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튼 우리 선원들이 무사히 풀려났다니 다행입니다.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화이자 백신 약 6만 분에 대해서 특례 수입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2월 중순 이후에 도입될 예정인데요. 바로 접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백신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차질 없이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금융위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네,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연장한다고 합니다. 네, 현재 국내 주식시장 상황 그리고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의 위상 등을 감안할 때 이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네. 전체 종목을 재개하기보다는 일단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 150 지수 구성 종목부터 재개를 함으로써 연착륙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경제 뉴스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요, 조용하기로 신중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입장을 내놓으셨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지난해 임성근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이 사표를 받으면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려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반박을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만나서 신상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으나 법관 탄핵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대법원은 오늘 임성근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말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면담을 했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임성근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이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 상태를 지켜본 후에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답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랬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조선일보와 대법원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사이가 매우 좋았어요. 사이가 매우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이 칼럼을 대신 써주면 조선일보에 실어주기도 했고요. 네. 조선일보에만 광고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대신 조선일보가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는 잘 알려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취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합니다. 제가 취재하고 있어요. 네. 제가 보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과 단일화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했던 이른바 3지대 경선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금태섭 후보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 후보들이 모여서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일화의 조건을 국민의힘과의 2차 단일화로 달았습니다. 단일화에 참여한 예비 후보들이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단일화된 후보의 지지를 공개 선언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당 대표하고 만났다면 국민의당 의원하고 다 만났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3지대 경선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이 조정훈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2차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단일화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입니다. 여기는 국민의당은 권은희, 안철수 이런 분이 계시고요. 네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제기하는 커다란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역공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대표를 사법 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코로나 이후를 위해서 특별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요. 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해서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세계 각국이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계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라면서 미래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준비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성폭력 프레임을 씌워라 이렇게 소속 의원들에게 무슨 문건을 내려보냈다면서요? 네,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이 의원들에게 이 답변자들에게 성폭력 프레임을 씌우라라는 내용의 지침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언론이 공개한 당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질문자 4명은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 이 프레임은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그리고 성폭력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지속적인 용어 반복과 이슈 재생산이 필요하다라면서 이 정부 측 답변자가 비논리적인 답변으로 감정 격화를 유도할 때 여기에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차라리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다라면서 대정부 질문 시기가 오면 각 부처 공직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국회에 보고할 자료와 답변을 준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자들한테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들은. 그런데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지속적인 용어 반복, 이슈 재생산을 통해서 성폭력 프레임을 씌우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인천 옹진군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네, 오늘 낮 12시 17분쯤 인천 옹진군 서남서쪽 38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8km이고요. 이번 지진의 규모는 올해 이 한반도와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지진의 계기 진도는 인천에서 최대 3이 관측됐습니다. 이 계기 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현저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이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지진이 발생한 곳과 가까운 지역은 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게 바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죠? 네네, 그 이후의 소식은 없습니다. 대구의 한 동물원에서 사설동물원이었어요. 네네. 동물을 학대했다고요? 네, 이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 네트워크는 오늘 이 동물원이 지난해 휴장한 이후 원숭이를 포함해서 낙타, 라쿤, 양, 염소, 거위 등을 방치했으며 물과 사료를 제때 공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네, 이 단체가 전날 인스타그램에 관련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이 동물원의 물통과 사료통이 비어 있었고 이 동물들의 사육 공간과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땅바닥에 있는 물이라도 마시려고 동물들이 몸부림을 치는 모습도 있었고 또 원숭이들은 우리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우리의 고드름이 얼어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특히 이 단체는 토끼나 양, 염소 등의 경우에는 관리가 힘들어지자 이 동물원에서 죽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이 가족과 함께 10개월이 넘도록 이 동물들을 보살펴 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비글 구조 네트워크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대구시와 환경 당국은 진상을 조사한 뒤에 법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고 싶네요. 좀 알려주세요.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933님 입춘인데 주 기자님 눈이 많이 와요. 일산입니다. 안전운전.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전운전 해주십시오. 6081님께서는 전주입니다. 가게 앞에 목련이 몽오리가 졌어요. 벌써요? 코로나 관계없이 봄은 오는가 봅니다. 휴, 손님 없는 가게 앉아서 멍하니 입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봄이 오면 코로나도 좀 물러갈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주십시오. 7346님께서 1년 전에 형님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는데 이번 설에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 데리고 화해 겸 세배하려 가려는데 같이 서울 살아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라서 안 된다네요. 잠깐 얼굴만 봐도 풀릴 텐데 답답합니다. 그래도 혼자라도 이렇게 다녀오세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니 혼자 가서 인사하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형인데 가족인데 네. 이번 설이 그 가족 간의 화해 또 따뜻한 화목한 그런 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에 모일 수가 없어요. 인사할 수도 없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김민희 씨. 오늘 7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주요 지점에 제설제를 미리 뿌리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는데요. 대중교통 운행도 늘렸습니다. 출퇴근 때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했고요. 지하철 운행은 오늘 퇴근 시간대 20회 늘어나게 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으셨다면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더 길게 두고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제1지선 창원 쪽으로
고속도로 창원 풍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판교에서 송파 사이 극심한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더 가서도 하남 분기점에서 강일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로는 일산에서 김포 사이와 또 김포요금소에서 송내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부산이 뜨겁습니다. 부산 민심이 출렁인다고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한일 해저터널, 이거 모두 내 아이디어였어, 이현주 공약이었어, 이러면서 부산 독립선언을 외치고 있는 이현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국민의힘에서 가덕도 신공항 지지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현주 후보가 와서 이거 빨리 해달라, 안 그러면 나 사퇴하겠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현주 말에 힘을 실은 거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됐죠. 그전에는 근데 왜 말을 안 들었어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추 말리는 공항 된다, 멸치 말리는 공항 된다, 그런 얘기 막 했잖아요. 네, 어쨌든 내부에서 약간 분분했던 건 사실인데요.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할 건데 내부에서 시끄럽게 분분하고 네. 또 그다음에 미적지근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끄는 게 이제 굉장히 문제였는데 네. 전 이걸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전격 기자회견을 하고 네, 빨리 이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뭔가 기자회견 트리거가 있어야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방아쇠 애들 당기려고 그래서 눈물도 찔끔. 눈물은 이제 그것 때문에 가덕 신공항 때문에 찔끔한 건 아니고 네, 어떤 것 때문에? 선거하다 보니까 제가 광역단체장 선거 처음 하잖아요. 네. 현실이 너무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현실이 돈이 네. 많이 듭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든다기보다 많이 안 들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선거를 하고 해왔는데. 있고요. 그런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의 폐습이랄까요? 예, 폐습. 특히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진다고 보는데 네, 조직 선거의 폐습이 만연해 있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상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죠. 정상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현주는 왕따를 당하고 힘들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요? 네, 뭐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선거 출마하면서는 그거를 이슈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 예. 문제를. 근데 이제 지나면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됐어요. 네. 이걸 내가 뜯어고치고야 말겠다. 아, 그래요? 네, 뭔가 내가 이슈를 계속 던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네. 그리고 이걸 관심사로 좀 만들고 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게 뭐랑 연결되냐? 그냥 예. 단순히 선거가 혼탁한 걸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결국 당선된 다음에 인허가 비리와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부산에 대해서도 그 전에 LCT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문제 의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이래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고 제가 깨달은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선거도 선거지만 부패거리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현주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렇죠? 네, 네. 자, 이현주는 깨끗한 선거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조직 선거합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여야를 따로 딱 구별해서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구태한 정치꾼들이 구태한 정치꾼들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 교체해야 되고 네. 이제 과거식의 정치, 선거 문화 네. 이런 거 다 근절해야 된다. 근데 힘들죠. 왜냐하면 뭐 이제 세대 교체 이런 얘기도 잘못 들으면 네. 또 건방지다고 들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세대 교체는 해야죠.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막심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설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현실은 그렇지 않다. 네가 현실을 모른다. 뭐 그렇게 해서는 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네. 자, 부산 가서 고생하시는구나 우리 네, 이현주 네. 후보가. 8113님, 지금 이현주 후보 지지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8113님께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는데 만약에 부산시장 뽑아줬는데 네. 가덕 신공항 미루면 어째요? 걱정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밀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나 정부에서. 그러면 만약에 정부 여당이 네.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말을 바꾼다? 네. 야당에서 지금 부산시장이 되면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가만두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 글쎄 적어도 이현주는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그냥 있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예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현주는 뭐 그럴 텐데 네. 주호영 원내대표나 네. TK에 많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간 모호한 상태잖아요. 물론 거기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자기 거기 지역도. 이제 솔직히요. 그게 근데 다수는 아니고요. 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도 네. TK 쪽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분들이 현역이 아니라서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예를 네. 들면 김부겸 전 의원 네. 그리고 홍일학 부시장 네. 이런 분들이 아마 지역 언론에다가 본인들은 반대한다는 취지를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가볼까요? 그 네, TK에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아서 그렇지 저쪽도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예. 그거를 그 TK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이 문제는 단순히 TK 문제가 아니다. 예. 대한민국의 100년지 대계의 문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부산 쪽에 그 남부 쪽에 큰 공항이 생겨 그게 물류 허브가 되면요. TK 쪽도 수혜자가 됩니다. 네, 그럼요. 자, 가덕도 신공항이 TK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네. 자, 그러면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 이것도 이현주가 던졌다. 네, 제가 공약했었죠. 아, 그랬어요? 네, 네. 이거 그런데 나오자마자 네. 아니 일본 좋으라고 왜 한일 해저 터널을 뜨냐 그러면서 일본에서 여기 해저 터널 그 건설하는데 돈을 다 대겠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도 좋고 우리도 좋죠. 그렇습니까? 터널 연결하는데 한쪽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로 좋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 무역도 한쪽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서로 좋은 거고 네. 한쪽만 좋은 무역이나 이런 어떤 연결이나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내수 시장이 5천만 그리고 일본이 1억인데요. 우리도 실제 이제 안타깝게도 분단으로 인해서 사실상 섬신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 1억과 5천만 시장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양국에 다 플러스가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도 마찬가지인데 인천공항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옛날에는 그냥 터널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냥 연결하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공항 항만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일본의 큐슈 지역은 근처에 큰 항만이나 공항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덕 신공항과 이 신항만하고 이 터널 연결하게 되면 일본 남부의 물류 수요를 우리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소중한 고객입니다. 야, 우리 돈을 가덕 벌어줄. 신공항이 일본한테도 호재다 이렇게 또 이게 아니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 네.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이익을 중심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자기네들 입장에 사실은 이제 큐슈 같은 경우 일본에서도 지방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도 역시 지역 균형 발전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쿄나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낙후된 곳인데 여기도 기업들이 많지만 이 기업들이 동경이나 위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물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가덕이 생기고 터널이 딱 뚫리게 되면 여기가 그들 입장에 훨씬 물류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 남부 쪽이 우리 쪽의 물류의 어떤 이 소비자들이 되는 거죠. 규슈 지역 경제까지 이게 좀 공부를 해야 부산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거군요. 네, 거기를 네, 저는 동부가 태평양 경제 공동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특히 부산, 경남, 울산 이 지역이 살아남으려면 우리 자꾸 서울만 쳐다봐갖고는 안 되고 동부가의 그쪽의 시장이 우리 거다라고 예. 생각하고 이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거냐 이렇게 생각하자.
짧게 묻겠습니다. 2011년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 해양부에서 한일 해저 터널 경제성이 없어서 폐기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전 자세히 모릅니다만 네? 제 생각에는 그때 이게 가덕 신공항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하, 네. 그리고 이 신공항도 사실은 뭐 예타 면제도 얘기를 하지만 터널 없이 그냥 공항만 가지고 딱 하면 접근성과 여러 가지 수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타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한 0.34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일본 남부의 수요를 만약에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으면 가덕 신공항의 비전이 굉장히 커지고요. 이게 일본의 시작이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이 허브 공항으로서의 이 위상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는 또 철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또 그 배후에 마치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처럼 그 뒤에 제가 에어로폴리스라는 우리 한 공항 배후 도시도 건설하겠다라는 공약을 제가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딱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울경 지역에 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죠? 근데 수출을 하려면 비행기로 하면 비싸고 배로 하면 신선도가 떨어져요. 근데 터널로 해서 가면 굉장히 신선하게 빨리 가고 저렴하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상당히 다른 데서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공약하면 한 55분 동안 혼자 얘기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여론조사 부산시장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번에 어쨌든 성추행 선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시민들이 정말 그동안 뭐 LCD 사건을 비롯해서 이 부정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골이 난 상태다. 네. 신물이 난 상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정하고 깨끗한 시정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 먹거리 그러니까 일자리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이제 신공항 문제와 터널 문제 이런 이슈들이 같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상돈 교수가 주진우 네. 라이브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전임 시장의 성추행 관련해서 치러지는 선거인데 성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현주가 유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좀 있죠. 그런데 근데 부산 민심에서는 지금 박형준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저보다 조금 더 당내 기반이랄까 그분은 친이계 실세였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뭐. 네, 저는 뭐 안타깝게도 기득권이 없습니다 이 당에. 그래서 기반 면에서 일단 출발 자체가 제가 조금 불리하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알게 되면 저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 세대 교체도 얘기하셨고 또 이제 친이 친박 이런 거 이제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저는 이런 어떤 그 지금까지의 어떤 부산 우리 당도 부산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 책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낙후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당도 이제는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친이 친박의 어떤 그런 갈등뿐만이 아니고 과거식의 정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공정하고 깨끗한 시정, 시민들을 위한 시정. 그래서 뭐 어떤 부산의 기득권 카르텔하고 연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어야만이 저는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당 기반이 좀 부족하고 기득권도 없고 방대한 조직 선거를 치르지도 못해서 지금 조금 지지도가 밀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방대한 조직 선거를 하는 게 박형준 후보입니까? 뭐 그거를 제가 이제 뭐 그 조직 선거 이면에 뭐가 있다 이래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건 내가 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게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 거요? 아니었습니까?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그날 중대 결심 뭐 몇 가지 이제 중복적인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판단할 때는 가덕 신공항 어차피 그때 같은 상황을 지속하게 되면
우리가 선거 나와도 진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현주 후보가 네. 말을 들어서 지금 당에서 네.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러한 어떤 그 기존의 어떤 패습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예. 선거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만두고 평범하게 돌아갈까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이현주답게 가야 되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네. 부산에서는 박형준 엑스파일이라는 게 돌고 있다는데 이건 뭔가요? 저도 제가 직접 이렇게 본 거는 아닙니다. 그냥 기사에서는 보셨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닌데 그런 얘기들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박형준 후보가 이현주 후보를 약간 견제는 하나 봐요. 최소한 네. 나는 나갔다 들어오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나갔다 들어오셨는데요. 아, 그분요? 네. 나갔다 탈당하셨다가 최근에 입당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저는 나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죠. 원래 민주당이었죠. 네. 저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괜찮게 생각했었고 좋게 좋아했었고 다만 이제 운동권의 어떤 미선이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갈등과 제가 생각했던 민주화 세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주의 세력이잖아. 이런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민주당 세력은 전체주의 세력입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핵심 세력들이 그런 면모들이 있습니다. 네. 자기들 말만 옳고 네. 남의 얘기를 안 듣죠. 아무튼 지금 이현주는 전 나간 적이 나갔다 없어요. 없죠. 네, 나간 그렇죠. 적이 없고 오히려 그냥 나간 분은 처음부터. 그러네. 네, 그리고 그분 옛날에 민중당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박형준 후보는요? 네, 아, 그렇기도 했죠. 네. 그리고 굉장히 나간 지가 오래됐죠. 우리 당 탈당하고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까지 하셨죠. 네. 네, 네. 그러네요. 네, 저는 제가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선거 때문에 탈당한 건 아니고요. 제 소신하고 안 맞아서 양심상 그냥 그걸 내가 안 맞는데 이거를 거짓말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탈당을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있을 때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분이 성추행 선거라서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아, 그분이요? 네. 그런데 왜 나오실까? 네. 좀 실망스럽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화 세력을 제가 굉장히 사실은 좀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네. 저는 그 밑에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멋있다. 그리고 되게 자기의 어떤 소신을 위해서 저렇게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 멋있다. 우린 저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민주당도 들어가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비민주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때 소신껏 목소리 내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침묵 지키고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김영춘 후보에 대해서도 이분도 그냥 그렇고 그런 수많은 정치인 중에 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현주가 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되어야 됩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실행력, 실행력, 추진력. 네, 그래서 저는 말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제가 하겠다라고 하면 끝까지 끝장을 보면서 지독하게 해냅니다. 네. 근데 저는 삭발도 하시고. 네. 네, 부산에 이번에 이제 이 가덕 신공항 건도 그렇지만 저는 부산이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논의도 있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제대로 실천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부산에.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부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기득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내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부산에 기득권이 없는 사람이 와서 시장을 해야 이걸 깨끗하게 개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당당하게 출마하겠다라고 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박형준 후보는 기득권입니까 그럼? 부산에? 그거는 맞죠. 그렇죠. 친이계의 그 실세였죠. 자, 나는 기득권이 아니다. 그래 당 기반도 없다. 방대한 조직 선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빚이 없어서
시장을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렇죠? 공정하고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은 예비 후보인데 후보가 되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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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핫이슈를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들 모셔달라고 아, 궁금하다고 그렇습니까? 물어보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하실 말씀 많으시죠, 김병민 의원님? 예. 예. 왜? 오늘 왜 이래?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환상 드리블. 네. 하실 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세요. 아닙니다. 기회를 예,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곧 부정이 얼마 또 남지 않았는데 피해가는군요. 벌써부터 어머님, 아버님 찾아뵈야 되는데 이거 정부가 찾아뵙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성토의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생에 집중해야 되는데 민생의 문제를 외면하고 정치권이 너무 서로 싸우는 게 아닌가 마음이 아픕니다. 민생의 문제가 민생이 먼저인데 왜 북한 원전 얘기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북한의 원전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네. 그 당시가 2018년이었습니다. 네. 문제는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문건이 나왔는데 네. 그 문건의 안에 보면 들어가 있는 충격적인 단어가 있어요. 월성 원전이 아니라 신한울 원전 3호기, 네. 4호기를 폐쇄를 하기로 중단하기로 결정해놓고 이 내용을 북에다가 지어주는 안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쓰겠다는 에너지원은 폐쇄하고 북에는 원전을 지원하겠다니 사실 이 원전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전기요금, 민생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탈원전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 문제로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나 더 추가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늘 민감해하고 과거에 전 정부를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전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한 사찰 관련된 문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습니다. 원전에 반대하는 단체가 아니라 원전을 찬성하는 단체. 탈원전을 반대. 탈원전을 네, 반대하는. 그렇죠. 자, 원전을 찬성하는. 최진봉 교수님. 일단 사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병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찰이라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동향 파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향 파악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이제 그 문서가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 집회가 있었고 집회에서 어떤 주장이 있었고 그 주장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하면, 그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면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사찰이라고 하면 김병민 의원이 만약에 거기 가셨는데 거기 뒤에 뒷조사하거나 이 사람이 뭘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거나 이것까지 했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 그건 정말 그랬다면 그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잡아가야죠. 지금 현재는 사찰이라는 거는 몰라요. 그냥 주장인 거지. 그건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 가서 어떤 주장을 하시는지 듣고 또 어떤 주장이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원전 문제도 이게 산업부에서 그걸 왜 만들었는지 그건 아직까지 공개는 안 됐어요. 그건 네. 저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계획이 정부 차원이나 청와대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산업부에서 그걸 문제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 이제 530여 개 중에 220여 개 정도가 지난 정권에도 있었던 정보와 관련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경수로 관련된 게 쭉 몇 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원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산업부 직원 입장에서 만약에 통일이 되거나 비핵화가 완성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옛날에 경수를 했으니까 그 경수를 했던 지역에 경수를 지어주는 방안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저는 다른 것보다 김종인 위원장 이거 이적행위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저걸 이렇게 하는 행동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서 왜 이거 만들었냐 이렇게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누구한테까지 보고가 됐냐 하는 부분을 뭐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원전을 만들어 줄 것처럼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이 이적행위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김병민 의원님 사실 최진봉 교수님이 부업으로 래퍼 하시잖아요. 북해. 네, 근데 전달이 또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이거 봤습니다. 적어 와서 이렇게 다다다 네. 하니까 너무 하실 때 저거 좀. 무슨 말씀 안 적으셨어요? 적었습니다. 네. 안 적었어요. 자, 근데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런데 네. 그런데 이 부분 예. 2018년 그 당시에 노무현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뭐 확고히 했습니다. 천명하자마자 원전을 지어야 된다. 원전을 더 개발해야 된다는 친원전 세력이 조선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자 이런 움직임도 있고 세미나도 있었잖아요. 네. 요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없을까요? 이런 내용들의 관계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바로바로 실행이 되거나 네.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원전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굉장히 비합리적이다라는 주장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그런 주장들을 바탕으로 지금 산업부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해서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확히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전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의심할 수 있는 건 이 문건들이 다 삭제가 된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럼 왜 의도적으로 삭제를 했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적행위에 대한 발언을 하셨고 그 문제 때문에 세상의 논란이 뜨거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대한민국에는 원전이 필요 없다고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북한에게는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적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요 에너지원을 파괴시키는 문제가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원전 한마디만 딱 네. 더 할게요. 원전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하자마자 가장 잘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것처럼 공론화위원회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토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나서 아주 나중에 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요. 네. 그래서 신고리 5호기, 6호기에 대한 원전은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이거 안 하기로 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에 있는 신한울 원전도 마찬가지고 추가 탈원전 정책도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토대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문건에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라는 게 나오니까 충격적인 거죠. 자,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하나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또 원전을 제기한 거라는 그러니까, 거는 또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김병민이란 얘기한 분에 명확하게 할 부분이 뭐냐면 지어주기로 했다가 아니에요. 지어주기로 한 적이 없어요.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기로 한 적 없고요. 산업부의 직원이 뭐 어떤 연유인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걸 세 가지 방안들을 검토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러면 몰래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 지어주기로 했어. 이랬다면 정말 큰 문제죠. 그건 불가능한 거 김병민 의원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극비리에 원전을 북한에 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미국의 제재, 유엔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엔의 동의가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제로예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검토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세 가지 방안을 내놨잖아요. 그 방안 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들어있는 건데 저는 이제 마치 이게 정부가 산업부에서 이걸 지어주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거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전에 원자도 없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산업부 직원이 이거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만들었고 어디까지 보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밝혀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부에서 이게 문서로 있었고 지워졌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결정됐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거죠. 자, 물어볼 수는 있지 않냐 국민의힘에서 네. 이거 공개해라 밝혀라 이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어디서부터 누구로 지시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교수님 말씀처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현실 가능한 일이 아닌데 이런 거 가지고서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는 주장들을 하십니다. 실현 가능한 네. 일은
아니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네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건 2021년의 잣대로 2018년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고 나가야 돼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2021년의 잣대로서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특등 머저리 등 입에 담지 못하는 얘기를 해서 끄집어내지만 2018년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남북한의 철도가 연결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향할 수 있다고 철도 착공식까지 열었던 것이 2018년도 현실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하나만 더 네. 질문합니다. 8998님 질문인데요. 예. 또 NLL 사건, NLL 사태, 그거 데자뷰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펼쳐나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요. 예. 이게 만약 정치 공세로 이끌어가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 보탬과 도움이 되겠습니까? 선거를 불과 2달여 앞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서울 지역이 중심이 되는 선거고 서울 지역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 이슈인데요. 그렇죠. 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불거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다면 그리고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압수수색 등이 없었다면 이러한 문건이 삭제됐던 것을 대한민국이 알 수 있었을까? 삭제된 문건 속에서 공소장을 통해 이런 문건들이 밝혀졌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런 문건도 있었군요.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국민적 의혹을 바탕으로 문제 제기할 야당의 역할을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지봉 교수님 20초. 그 의혹이 너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걸 만들었느냐, 왜 이걸 만들었고 누가 지시를 했냐, 이건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니까요. 다만 북한이 지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적 얘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안 된다고. 2018년이든 2020년이든 상황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독단적으로 해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든 지금이든. 그때도 미국의 제재나 대북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착공식 하는 그것도 것과 원전을 마찬가지로 지은 것과는 대북-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지금의 거지. 철도 연결을 생각해 보면 미국이 대북 제재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지만 북한이 비핵화할 거란 전제로 일단 저희는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착공식 했어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지유리의 첫 생일을 앞두고 지유리 엄마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돌잔치를 열어주고 싶지만 지유리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지유리.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생긴 의료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자가호흡조차 어려워 호흡기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고 배에 연결된 호스로 분유를 먹고 있습니다. 지유리 엄마 역시 죽을 고비를 넘겨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 작은 몸으로 애쓰고 있는 지유리를 보면 자신의 아픔은 금세 잊게 됩니다. 시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지유리 가족에게도 부디 따스한 봄이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5시를 기해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경기 북부에 눈이 좀 쌓여 있고 서울도 서쪽이라 6시 전후에 눈이 시작될 걸로 예상됩니다. 밤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로 확대되겠고요. 나머지 남부 지역과 제주도도 내일 새벽에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구름대가 높게 발달하는 오늘 7시 전후로 서울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겠고요. 9시부터는
눈발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많은 눈이 쌓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과 지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경기 동부와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도 쪽 5에서 최대 15cm 예상하고 있고요. 서울, 경기 등 중부와 경북 산지도 3에서 최고 10cm의 폭설입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 1에서 5cm, 동해안 1cm 정도 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해안과 산지, 제주 쪽에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물결도 동해와 서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북 산지는 건조특보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7도, 철원 영하 10도 정도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1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이슈 티키타카,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6134님, 여기서 김병민 의원님 팬 돼가지고 TV에서 나오면 고정해서 봅니다. 오늘도 잘 봤고요. 영화 명대사 비유 가장 느낌 팍 오는데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최진봉 교수님도 김병민 의원님께 빠진 것 같아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네, 4819님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민생, 경제, 부동산이 이슈가 될 것이다. 코로나 시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북한 원전 문제가 이게 국민의힘 선거 레이스에 도움이 될까요, 최진봉 교수님?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봐요. 도리어 이렇게 되면 이념 논쟁으로 가게 돼서요. 지금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념 논쟁으로 가게 되면 민생은 이제 관심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생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훨씬 선거에 유리하죠. 이 문제 해석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민생 문제는 우리 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측면이 있고요. 줄기차게 얘기했습니까? 그럼요. 무엇보다 지난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170석이 넘습니다. 지금 벌써 2월 달이 됐는데 지금쯤이면 예측 가능하고 실력 있는 정부라면 558조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이 문제를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다는 건 결국 집권 여당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자,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물어야 되는 대국민 질문이, 대정부 질문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에 기회가 왔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떻게 살리고 그렇죠. 있냐?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김병민 의원 얼굴이 좀 굳어집니까? 그런데 자, 의원들한테 쭉 이렇게 배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왜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 문건 하나가 저도 보고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 받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각 정당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건들이 생산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다 집중해서 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아마도 원내 행정국에서 문건들이 작성돼서 나갔던 부분 속에 이와 같은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고요. 변명의 여지 없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역시 인정하잖아요. 김병민 의원은 뭐 잘못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하죠. 그렇죠. 네. 네. 가끔 인정 안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빠져나가죠. 잘 빠져나가죠. 현란한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국민의힘이 결국은 지지를 또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 대결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방안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싸워야 되는데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라뇨.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문서 하나 만들어내서 이게 나오는 순간 이게 국민의힘에 엄청난 타격이 된다는 걸 고민하셔야 돼요. 특히 이게 이제 원내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정부질문 원내 대표실이나 여기서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내 대표실에 있는 분들이 좀 생각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정책과 예컨대 원내의 지도부가 하는 정책이 다르다고 하면 그 자체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건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김병민 위원이 사과했으니까 이 문제는 넘어가자고요. 넘어갈까요? 네. 더 깔끔하게 해야 넘어가자고요. 되는데. 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선거를 앞두고 사실 여야 정치권의 만마들이 파생되면서 국민들께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네. 부산 시민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뵈니까 박재호 부산 의원께서 부산 시민 한신 발언을 끄집어내갖고 또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으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래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면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막말 때문에 저 사람이 싫어서 누구를 찍게 되는 경우들이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여의도 실수를 부산에 그러니까요. 박정으로 그럼 저는 서울로 다시 가서 오세훈 시장 네. 전 시장이죠. 네. 그때 당시에 광진구 외국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조선족 조선족들 발언해서 또 3, 40대 얼마나 비하를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안 돼요. 아니 본인이 패배한 건 패배한 거지. 그게 뭐 특정 계층의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건 뭐 박지원 의원도 잘못했지만 오세훈 전 시장도 저는 잘못했고 어제 이제 V 문제 때문에 논란이 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뭐랄까 지지율이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저 김병민 의원님 예. 오세훈 후보의 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젊은 층에서 굉장히 뉴스가 회자가 됐더라고요. 네네. 저도 단체 이 대화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순식간에 같은 정치 뉴스가 이렇게 많이 젊은 세대에게 회자되는 거는 참 오랜만에 본 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 문건을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치인 한두 사람의 말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왜 선거 때가 되게 되면 말 한마디 두마디 때문에 민심이 한 번에 요동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는 건 아직 선거가 한 60일 정도 남았다는 것. 네. 좀 큰 예방주사 맞았다 생각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앞서 막말했던 것처럼 부산의 그 초라한 도시, 서울 천박한 도시 발언했던 집권당의 당대표 발언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네,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막 또 하나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들 어제 또 발언 하나 하신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김병민 의원한테. 김병민 의원. 네. 어떻게 생각? 아니 이게 집단적 조현병. 네. 이게 지난번에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예.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쓰지 말자라고. 그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네. 이해찬 대표가 과거에 이제 결정적으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서 인권위원회 결정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당도 충분히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이분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 올라갈 분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네. 일들이 없도록 저희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죄송합니다.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 집단 조현병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김병민 의원은 그냥 사과하고 끝이에요?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특히나 이 뭔가 비유라는 발언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사회적 약자나 혹은 맞아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분들이라든지 이런 네. 일들에 대해서 아마 국가인권위에서 또 한마디 하실 겁니다. 두 번 다시 여야가 다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각해요. 없기를 지금 김병민 의원 얘기했듯이 과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면교사 삼아야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정말 대체 그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런 분들을 이렇게 폄하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슈 티키타카 서울시장 후보들의 경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앞서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태섭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나선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금태섭 의원이요. 제가 이제 방송을 같이 해보면서 와 사람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잘하더라고요. 금태섭 후보가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들을 하고 네. 안철수 대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중도에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인데 토론하면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네. 그래서 대신 안철수 대표와 지금 금태섭 전 의원 간의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뜨겁게 그 분위기가 달궈지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힘과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용광로에 녹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금태섭 의원의 선전 또 안철수 대표의 토론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여러 단일화 과정들이
아마 서울 시민들 보시기에 흥미진진한 선거장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A리그다. 국민의힘 경선은 B리그라고 그거는 안철수 좀, 후보가 언급하신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의원이 좀 다른 얘기 해주시지 않을까요? 금태섭 후보를 약간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추워 올리면서 치켜 세우죠. 이렇게 올리면서 안철수 대표를 조금 견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힘을 좀 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단일화에서요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안철수 대표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정치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건데 본인이 후보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만약에 본인 후보가 안 되는 상황을 상정해서 단일화 협상을 한다.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경선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차피 부전승으로 올라온 분이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그랬을 때 국민의힘 후보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충돌이 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일화가 될 수도 있죠. 물론 단일화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필요성은 둘 다 공감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 과정이 아름답지 않게 끝나는 경우는 서로 상처만 주고 국민들한테 피로감 주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부전승 안철수에 대해서. 네. 부전승일 뻔했지만 네. 금태섭 전 의원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태섭 전 의원 여론조사가 좀 잘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이유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태섭 전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서울시의 비전과 미래를 바탕으로 안철수 대표와 함께 토론이 뜨겁게 달궈지게 되면 또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 말씀도 주셨고 네. 여권에서는 아름다운 단일화 절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재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존중해 가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결국 4월 7일 보궐선거 직전에 가게 되면 굉장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단일화 장면으로 또 야권에게 굉장히 큰 승리 여신이 한껏 미소 짓는 과정들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희망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양측 다 양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양보하기는 어려운데 양측 다 이번엔 단일화는 절대 명제라고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죠. 꼭 하겠다고 이건 하고 양보가 있어요. 아니라 룰을 정해놓고 단일화를 하면 결정을 승복하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 룰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어떻게 정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양측이 유리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예전 같은 방식의 더불어민주당의 단일화 과정들이 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모든 조건 안철수 대표에게 유리하게 가겠다고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도 100% 여론조사를 열어놓은 거예요. 네. 여기 국민의힘 지지하느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단일화의 조건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시기들은 다 이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 남아있는 건 어느 정도 적절한 시간에 갖춰지게 되면 서로가 갖고 있는 지지층들이 결합하게 되면서 선거를 멋지게 치러내는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지금 그 선두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나치게 보수 우경화해서 조금 걱정이다는 얘기가 지금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얘기하고 행동했던 모습들과 지금 비춰보게 되면 상당히 서민 중심, 민생 중심으로 정책 중심 선거를 치러가게 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지금 건데요. 나경원 후보가 서민 중심으로 갔다고요? 서민 중심, 정책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면 4명의 경선 후보들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네. 본 경선이 올라가게 되는 후보. 이제부터 진짜 시작되는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고 어느 정도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를 보니까 나 대통령이랑 경희대학교 동문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문인데 그런 얘기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서울 시민들보다는 친문 구애 표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네. 경선 과정에서 또 지지층 결집에 대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일부 비춰지고 있고요. 본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말 친서민 그리고 민생 경제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모습들이 더 적극적으로 보여질 걸 확신합니다. 친서민, 친민생이 보여질 거라.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의 지금의 행태를 보면요. 전 의원의 행태를 보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래요. 지금 북핵 관련 문제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같이 해요. 이게 뭐 이적행위다 이런 얘기에 동조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거.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우경화됐다고 보고 또 하나 판사 탄핵 문제도 그래요. 판사 탄핵 문제도 처음에는 임성근 판사 탄핵하자고 그러니까 그거 뭐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냐 이래놓고는 대법원장 탄핵하자고 그래요. 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이슈에 너무 많이 뛰어들어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우경화로 가는 쪽으로 우려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게 그 이슈 몇 가지를 끄집어서 아마 보도돼 있는 상황들을 보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 뉴스에는 중앙 정치 뉴스가 워낙 뜨겁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보도들이 이제 좀 집중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엄마의 마음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데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보면 25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정말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 가거나 교육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없도록 하겠다는 게 이게 진짜 민생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끄집어내고 지금 있는 잘 안 상황이다. 알려지고 있군요. 네. 이슈 티키타카 이 두 분은 화장실 앞에서 30분 동안 토론을 이어가다가 집으로 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최지문 교수님, 예. 김병민 의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수다 나눠봅니다.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반짝반짝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제 설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네. 기자들은 이제 연휴 앞둬도 들뜬 마음보다는 연휴 때를 대비해서 뉴스들 만들어놔야 되고 제발 내가 근무하는 휴일의 그날에만 국회에서 일이 없기를 네. 하는 바람으로 폭탄 지내고 있습니다. 터진다고도 하고요. 총 맞는다고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가야 되잖아, 당번에. 이번 설 연휴 다들 이제 고향에 잘 안 가시게 되잖아요. 네. 부디 국회에서 싸움만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요. 이번 설은 좀 편안하게 평화롭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금태섭 전 의원 갑자기 단일화 급물살을 타는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이렇게 두 분 합해서 안금조라고 부르더라고요. 안금조? 왜냐하면 오늘 그 안철수 두 분이 대표가 앙금이 좀 있었어. 서로 좀 미워했어. 거기서 좀 복선이 있었나요? 네. 안금조가 형성이 됐는데 이 네.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오늘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 열어서 금태섭 후보뿐 아니라 범야권 후보들 다 모여서 1차 단일화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금태섭 후보가 먼저 제안했던 그 제안을 수용을 한 건데 여기서 안 대표가 내가 속한 범야권 후보군이 A조, 국민의힘 후보군이 B조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 혹시 본인이 속한 조가 A조인 이유는? 라고 물어봤더니 야권 후보 적합도나 경쟁력 면에서 내가 앞서 있기 때문에 내가 A조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1부 리그, A리그라. 그래서 약간 A조, B조, A리그, B리그 이 얘기를 다 썼는데 네. 느낌이 묘하게 본인이 이제 앞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던질 수 있지요. 네, 그래서 이제 A조와 B조가 각각 1차 경선을 치러서 한 명씩 뽑은 다음에 최종 2차 경선에서 양자 간의 단일화를 하자 이런 방식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윈윈 전략을 쓰는 쪽으로 갔습니다. 최근 이제 김종인 대표와의 어떤 입당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서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그 돌파구를 이렇게 뚫었고 내가 주도를 해서 범야권 예비 후보들 단일화 성사시킨다라면 장외에서 어떤 선제적인 경선의 흥행 효과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언론의 관심이 나경원, 오세훈 후보한테 갔어요. 어쨌거나. 그렇죠. 뭐 오세훈 후보도 V로 존재감을 보였어요. 어쨌거나.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계속해서 지지율이 빠지고 주요 뉴스도 안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안철수 대표한테 좀 뉴스가 가고 있어요. 우리도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뉴스가 나온 직후에 국민의힘 반응이 궁금했는데 네. 때마침 중진 의원들과 김종인 위원장 간의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네. 회의 끝나고 나온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안에서 소식 들었냐라고 했더니 회의 열리는 중에 때마침 그 뉴스를 듣고 다들 이제 단일화 방정식이 단순하고 명료해졌다. 네. 단일화 문제 갖고 이제 다른 얘기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에서도 반가워하고 있군요. 네, 김종인 위원장도 역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대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3지대와의 단일화를
양측에서 동의한 대로 3월 초에 이뤄내기만 하면 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깔끔한 얘기로 딱 떨어지는데요. 국민의힘은 일단은 그럼 그때까지는 자체 경선에 집중을 하겠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의 정말 오랜 신경전이 며칠간은 좀 잦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말고도 또 이 A리그에 합류할 인물이 더 있습니까? 사실 지금 안금조 대 국민의힘조 이렇게로만 불리는 것처럼 네. 안철수, 금태섭 이 후보만으로 과연 범야권의 어떤 흥행 가능할까? 여기에다가 몇 명만 더 끼워 넣으면 여기도 흥행 요소가 생긴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관심을 끄는 인물 정도가 이제 시대전환의 유일한 의원이죠. 네. 조정훈 후보 정도가 있습니다. 네. 사실 조 후보가 지난 1일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만났다면서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어제 입장문을 내서 나는 제3지대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금태섭 후보도 오늘 이제 안 대표가 단일화 제안을 수용한 직후에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온라인으로 조 후보는 안 한다고 하더라. 딱 잘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결국 단일화 과정 자체를 붐업 시켜야 하는 건데 네. 이 두 후보만으로 한 달간을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과제가 남지 않습니까?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는 출마를 할까요? 만약에 출마를 하면 자기의 그 의원직을 의원직을 되죠. 내놔야 되는데 의원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조정훈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민주당을 통해서 위성정당을 통해서 입당을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제안들을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과도 생각이 일맥통하는 게 있고 예. 민주당과도 통하는 게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좀 알리는 데 집중을 하는 용도로 이번에 좀 예비 후보 등록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직을 던지면서 출마에 나설 의원은 몇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는 한. 그렇죠. 지금 또 초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지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이용을 한다면 또 그것도 정치인으로서 그렇죠.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길이니까요. 선거 때 자기 이름을 알리고 뭐 자기 체급을 높인다는 체급을 측면에서. 높인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또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두고 또 갈등이 커요. 어제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자마자 잠시 후에 홍남기 부총리가 SNS에 뭘 썼어요. 어제 오늘 그야말로 설전이 엄청났습니다. 네. 설전들 좀 정리해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홍 부총리가 이 대표 연설 끝나고 한 5시간 뒤에 나는 그 보편 선별 동시 지원하는 거 내가 아니라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단 이렇게 적었거든요. 엄청나게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거네요. 이 갈등이 사실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간 이제 민주당과 재정 당국이 재정이 필요한 순간들마다 네. 물밑에서 신경전을 보이다가 그게 위로 올라와서 뭐 부총리 같은 경우는 또 사표를 냈다가 네. 또 반려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번엔 격강된 것 같아요. 이제 홍남기 부총리 사퇴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낙연 대표 반응이 사실 SNS에 대한 이낙연 대표 반응이 궁금했는데 일단 공개된 회의에서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애둘러서 이제 일단 홍 부총리를 향해서 압박을 했고 예. 비공개 회의가 이어졌는데 그 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이낙연 대표의 입이라고 봐도 됩니다. 굉장히 최측근이고요. 대변인이에요. 아무튼. 네, 그 자리에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누군지 말할 수는 없지만 즉각 홍 부총리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만 사퇴보다는 우선 당 지도부가 신속히 기재부를 설득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첨언을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사퇴 주장이 비공개로 나왔다는 걸 굳이 언론에 알렸다는 것에서 그렇죠. 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네. 홍 부총리를 압박하는 동시에 이제 당 정에서 당이 주도권 갖고 이거 돌파하고 또 계속해서 갈등 국면 이어져 간다면 여러 가지로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세게 사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 입장 궁금해지네요. 사실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검색하면 울먹, 울컥 이런 단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울었어요?
오늘 본회의 참석이 좀 때마침 있어서 예. 본회의 참석하고 나오는 홍남기 부총리를 기자들이 이제 가서 만났거든요. 가만히 두지 않죠. 여기선 또 마이크 들이대고 휴대폰 들이대죠. 휴대폰 뺏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들이대도 발언을 하지 않고 갈 수도 있는데 네. 멈춰 섰습니다. 네. 기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SNS 올린 것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다라고 먼저 꺼내면서 본인도 지금 억울해서 할 말이 있다. 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 연설 어제 정말 좋았다. 다만 재난기재원금 추경이 혹시 국민들이 확정된 걸로 전달을 받을까 봐 재정당국 입장을 절제되게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절제된 표현이란 얘기를 2번 정도 더 할 때 제가 영상을 다시 보니까 눈물은 발견 못 하겠는데 그 울컥할 때 저희가 좀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마스크 사이로 느껴지는 약간의 예. 울컥이 느껴졌거든요. 떨리는 목소리가. 그래서 네. 이제 울먹였다라고 기사들이 나왔어요. 울컥까지는 아니고 울 먹였다. 울 거기까지만 한 걸로 하죠. 뭐. 그래서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재부 대변인실에서는 보시는 분 판단일 수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이제 홍 부총리 입장이다라고까지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거든요. 아무튼 재정당국 입장을 절제해서 표현했다. 이 말이 좀 네. 방점을 찍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눈물이 문제가 아니라 기자들이 계속해서 혹시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느냐라고 물었는데도 같은 말로 재정당국 입장에는 절제되게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나 당에서 뭐 사퇴라거나 아니면 애둘러서 압박하는 모양이 굉장히 섭섭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특별히 저 홍남기 부총리하고 이낙연 그렇죠. 대표는 친밀한 굉장히 사이죠. 가까웠거든요. 거의 이제 이낙연의 남자라고까지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이제 두 사람이 과거에 막역하게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무총리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정말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유독 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롭게님께서 홍남기 울먹 울컥 국민들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기억 비읍 시은님께서 나라 살림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안다고 책임이 없는 정치꾼들 선거 때 표의식해서 이런 정책하는 거 아닌가요? 그만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국회에는 북한 원전 의혹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빨리 안 끝나네요. 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네. 보수 야당의 대표답게 40분 가까이 정도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실정을 지적하는 데 할애를 했고 이어서 원전 얘기를 꺼내면서 문 대통령이 며칠 전에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그만해라라고 이제 애둘러서 비판을 했는데 이 정권은 분리하면 색깔론과 부품 공작으로 뒤집어 씌운다라고 하면서 재반박을 했습니다. 색깔론과 부품 공작으로 뒤집어 씌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국정조사와 USB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는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아니 이거 선거 때만 나오는 철진한 색깔론 계속해서 하냐라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했던 대통령을 향한 그 이적 행위라는 발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개 사과하라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예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정계 은퇴까지 해야 한다라고 거세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쪽 물러서지 않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대북 원전 게이트 실체를 밝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게이트라는 말을 김 위원장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민의힘에서 제출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동의해 줄 리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이슈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국조 외에 다른 것, 자체적으로 일단 진상조사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국회에서는 당에서는 이런 거 꾸립니다, 바로. 네, 그래서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여기서 뭔가 새로운 의혹들을 계속해서 제기를 한다면 정말 선거 때까지도 이 이슈가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새로운 자료가 나온다면 또 이 문제가 그냥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선거 때가 되니까 아무래도 어떤 의혹 제기만으로도 국민들이 좀 들썩들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부의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네.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양측에서 이걸 또 어떻게 법적으로 검토한다고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북한 원전 사태 계속 얘기 나오다가 오늘은 또 국민의힘의 성폭행 프레임,
이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내일부터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예. 말 그대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 각 분야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 잘하고 있는지, 세금 잘 쓰고 있는지, 서민 경제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죠. 따져야죠. 네, 목적은 그건데 지난 대정부 질문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때도 당시 이제 추 전 장관의 아들 의혹만 가지고 거의 사흘을 다 썼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원내 행정국이 대정부 질문 사전 전략 회의 관련이라는 문건이 있는데 그게 네. 언론에 공개되는데 거기 보면요.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을 씌우자. 반기업, 반시장 경계, 반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아무래도 이제 두 전 시장이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사퇴했기 때문에 이걸 부각시키자는 의도일 수 있는데 이제 이 문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 자격이 없다. 여성위원회에서도 즉각 또 반발 성명을 낸 거죠. 예. 그래서 총리가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도 썼듯이 이거 진짜 맞냐. 가짜뉴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나 이거 못 봤다. 못 들어봤다. 이렇게 일단 답을 피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게 전체 의원들에게 다 간 거는 아니고 대정부 질문 들어가는 의원들끼리 회의를 하고 만든 것으로 지금 이제 추정을 해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이거 보고 나서 언론에 난 거 보고 나서 요즘 어느 시대인데 이런 문건을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대로 이렇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지금 이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더니 아까 오후에 기자들 만나서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 선거 자체가 그래서 된 걸 국민에게 환기한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런 문건 만들고 네. 이렇게 실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에서 사실 이제 성폭력 사건들이 최근에 일어난 건 맞는데 네. 잘 생각해 보면 보수 정당에서도 과거에 성폭력과 관련한 사건들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이 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야당으로서 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진짜 정부한테 공무원들한테 묻고 싶은 게 많은데요. 지난번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한테, 이번에는 다른 프레임 씌우기에 쓰면 안 되는데 참 국가 경제, 국민, 민생을 위해서 좀 써야 되는데 좀 바라봅니다. 네. 좀 잘하겠죠 이번에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0324님께서 억지로 의미 키우지 마세요.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공통점은 내각과 정부 부처 간의 치열한 토론입니다. 당에서 누가 사퇴를 꺼냈는지 몰라도 당정 간 갈등은 항상 있어 왔지만 이낙연 대표가 사퇴론을 꺼낼 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예.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잠깐요. 불러보기 전에 김비치에게 네, 보내주세요. 보내겠습니다. 잘 가요. 네, 고맙습니다. 김민희 씨. 네, 서울에도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눈길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앞차와의 거리를 더욱 넉넉히 두셔야겠고요.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천천히 운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퇴근 정체 곳곳으로 심해져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먼저 광주나들목에서 중부 1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로 동서울요금소 부근 6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에서 부곡 사이와 또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정체 심하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방화대교부터 지나는데 4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마포대교부터 구리 시계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도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사이와 동작대교부터 영동대교 일대, 다시 청담대교부터 암사대교까지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청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203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입춘입니다. 대길이죠. 네. 대길이요? 입춘 대길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룰 첫 번째 재판은 신천지 재판입니다. 자,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였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를 어기고 자료 제출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왜 무죄가 나왔습니까? 맥락은 같습니다. 지난번 수원지법의 판단하고 똑같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네, 지금 참 논리적으로는 이게 딱딱딱 끊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때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법원은 본 겁니다. 역학조사를 방해했을 때 처벌할 수 있지 역학조사를 방해한 게 아니고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지금 선고한 것입니다. 이 역학조사를 준비하는 거하고 역학조사를 하는 거하고 준비를 해야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일단 명단을 받아본 다음에 네. 그 명단이 예를 들어 1,000명이다. 그러면 그 1,000명 중에 누가 어떻게 걸렸고 누가 누구에게 전파를 시켰고 이거를 조사하는 게 역학조사다. 예? 그러니까 명단을 받아보는 건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라는 건데 그러니까 명단을 안 냈다고 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로 따지면요. 이거 너무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어요. 법리적으로는 따져볼 수 있는데 현실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안 맞죠. 네. 그러니까 K 방역의 요체가 그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적극적으로 뭐 자가격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검사하는데 우리가 그나마 코로나 시대에 이 정도 경제를 그렇죠. 유지하고 이 정도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리에 반한 해석은 못하도록 돼 있어요. 형법이면. 예. 형벌 법규면 뭐 감염병 예방 중에 이 처벌할 수 있는 법규는 형벌 법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안에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 준비 단계니까 이거는 역학조사 방해가 아니다.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이게 딱딱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감염법상 이런 부분들에 법에 어느 정도 흠결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로 해서 정보 제공을 하는 바꿨잖아요. 네. 정보 제공하는 부분들도 제공을 안 할 경우에 처벌하겠다라고 법을 바꾸긴 그렇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 전에 이건 행위라는 그 전에 있던 행위이기 행위니까 때문에 처벌 안 그걸로도 됐죠. 처벌을 못 한다라는 건데 글쎄 이 부분들이 다른 행정위 같은 경우하고 이건 감염병을 막는다라는 건 법의 취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아까 위한 그 문제니까. 부분에 무게를 둬야 되는 건데 문제는요 그런 겁니다. 이 사실 뭐 특정 종교 이렇게 꼭 그 종교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닌데 제가 뭐 어제 이 그 종교 그 개신교 쪽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방송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결국에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종교계 분들을 이제는 사회가 그러니까 기존 제도 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계를 지어주지 않으면 자정 능력만으로는 이게 어려운 단계다라는 말씀을 그냥 자기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집단 감염, 종교발 집단 감염 이어지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무수한 교회들. 근데 이렇게 판결이 나와버리면요, 이제 그 사람들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 잘됐다, 법원도 우리 편이다 이렇게 나와버린단 그것 말이에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벌이라는 건요, 사실은 위화적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무서워야 돼. 무서워야지만이 어기지 않고 감염병 예방법에 그냥 처벌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걸 지키겠습니까? 어기면 처벌받는다. 그게 명확해야 되죠. 그게 위화 효과인데 네. 그 위화 효과를 생각해서라도 사실은 감염병 예방법 이거 위반해도 징역형이 그렇게 세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면 좀 한목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법원에서. 네. 그래서 이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많은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다른 단체들도 역학조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또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아쉽습니다, 저는. 스페인 독감 때도 그랬고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도 그렇고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도 많은 인민들, 대중들은 그 정부나 방역당국의 말을 잘 따랐어요. 위생에도 네. 신경 쓰고 모이지 말아라. 그런데 일부 종교단체는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종교의 힘으로 극복한다고 하면서 더 많이 감염된 사례가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계속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요. 밟을까봐 지금 걱정되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이 얘기에 공감을 하실까. 아까 저희 뭐 준비 단계다, 역학조사 본격 단계가 아니다. 이 상황에서 그거를 나눠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를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 뭐 처음부터 정부 당국, 방역 당국도 잘못한 거, 기소한 검찰도 잘못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아, 참 다른 종교 단체한테 그 다른 영향이 미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5400님께서 그렇다면 1심 재판은 대법원 재판을 위한 준비 단계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희한테 따끔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5031님께서는 생계 포기하고 정부 정책 따른 서민들 울리는 판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언유착으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석방됐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난해 7월달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강요미수. 네, 강요미수죄로 구속이 됐는데 사실은 1심의 구속 만료가 6개월이에요. 예. 다 됐어요. 네. 6개월이고 지금 재판이 지금 좀 많이 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하루 앞두고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어떤 영장 청구라든지 어떤 사유가 없는 이상은 내보내줘야죠.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일 내보내줘야 되는데 오늘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보석으로 나온 거죠. 보석으로 나왔고 보석금도 이게 내야죠. 이명박 때 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양승태 전 사법농단 때 판사님들 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보석을 해줘야 네. 조건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조건을 걸서 지금 보석 보증금 2천만 원 그리고 집에만 머물러라라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고 만약에 이거를 뭐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뭐 여행할 때 이럴 때는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없이 하루가 더 지나서 그냥 풀어주면 아무 자유롭습니다. 조건 없이 풀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묶어둔 건데 그래 이게 또 이걸 두고도 결국 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재판을 길게 끌어가면서 재판을 하고 여기에 또 보석까지 조건 걸어서 보석까지 해줘가면서 사실상 구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 그게 재판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검언유착 의혹 재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이 증인 신문이나 이런 게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예. 사실은 이철 씨라든지 뭐 등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증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10월부터 재판이 좀 정지된 것처럼 지금 보여요. 보석 신청도 지난 10월 달에 했었는 거고요. 네. 그 결정도 안 내고 재판 자체는 조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재판부가 10월 달에 보석 신청했으면 판단을 미리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재판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재판을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다. 아니면 조금 끌어지더라도 끝까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과 고민 끝에 재판대로 미루어지고 보석 결정도 아주 가장 마지막 날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재판이 끌어진 이유가 뭔가를 보면 이게 검언유착이다, 검언유착이 아니다부터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특히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네. 전혀 관계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이 관계가 안 돼 있다면 사건 자체가 완전히 작아지는 거예요. 네. 문제는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과연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밝혀야 되는데 본인이 휴대전화부터 열어주지 않고 있으니 검찰 수사 역시 지지부진해요. 그게 그렇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이게 협조를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은 있는데 본인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열어볼 열지 수가 없는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그대로 멈춰야 되냐. 이동재 기자 재판부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 만약에 관여가 됐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질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나가서 좀 불리한 얘기를 그렇죠. 한 검사장한테 불리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증거들을 못 밝히고 있지. 이거 휴대폰 뺏으려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차장 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기소를 해서 오히려 좀 상황을 보니까 이게 오히려 불리해지긴 오히려 이동재 기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증인으로도 못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겁니다. 10월달 이후로는 중요 증인이라면 딱 눈에 띄죠. 이철 그리고 X 씨 그리고 한동훈 세 사람이 주요 증인들입니다. 사실은 세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특히 그 제보자 X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한동훈도 안 나온 상태에서 내가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뭔가 불합리한 결론이 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계속 증언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한동훈도 나오고 사실 제보자 X 나오고 뭐 이렇게 해결하는 게 사실 재판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10월부터 계속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동재 전 기자는 그냥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날까지 좀 계속 구속된 상황이었다. 다음 재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재판이 너무 많아요. 법관 탄핵 뜨거운 이슈인데요.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어떻게 됩니까? 지금 151명이면 정확하게 말하면 제적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네. 근데 166명 정도가 찬성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뭐 이탈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가 본인이 지금 2월 말까지만 있으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탄핵 요건 헌법상으로는 공직에 파면하면 그친다라고 돼 있어요. 예. 파면이에요, 파면. 그렇죠. 말 그대로 파면은 그 직을 수행하지 않고 다만 불이익이 조금 있어요. 네. 몇 년간 취임이나 변호사 자격 제한되고 그거 말고 공직에서 나가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탄핵 결정을 하지 않고 심판을 하지 않고 어차피 2월 말에까지는 결정을 못 한다고 봤을 때는 각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더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징계 과정, 다른 징계 과정들을 보면요, 이렇게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재판소로 넘긴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구해볼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게 문제가 이런 겁니다. 왜 헌법재판소로 가야 하냐면 지금 물론 1심에서 무죄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현재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분명히 헌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처벌을 못해요. 문제가 뭐냐? 임성근 부장판사가 기소가 된 게 직권남용인데 재판에 개입했다, 재판에 간섭을 했다라고 해서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상의 주요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직권남용이란 건 이게 말씀드릴 때마다 참 저희도 받아들이기 참 힘드시겠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직권이 있는 걸 권한이 있는데 자기 권한을 잘못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만큼 잘못 썼는지 이걸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요새 지금 계속. 네. 근데 이 경우는 임성근 부장판사는 또 뭐가 됐냐면 그럼 직권남용이 되려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남용했었어야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네.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건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아무 권한이 없는데도 잘못된 행동을 한 건데 아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형사재판에서는.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더 잘못을 했는데 어찌 보면 더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죄형 법정주의상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요새 계속 무죄 주지 않습니까? 뭐 좀 어린 저희 아이가 질문했던 것 같아요. 법률에는 괜찮고 헌법이 더 높은 법 아니냐. 높죠.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냐 했는데 답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아하,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양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네. 자체가. 네. 그런데 또 시기가 너무 좀 많이 늦춰졌죠. 네. 빨리 좀 했으면 임기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했을 건데 직권남용죄로 무죄로 한참 됐고 이탄희 의원 등등이 뭐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됐는데 문제는 2월달에 나가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정이 또 문제는 9분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이 탄핵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공수처도 한 3분이 위원이라고 했어요. 예. 보수적인 저는 분도 거기서 있고 진보적인 네. 분도 있습니다. 파면까지 아니더라도요. 국회에서 이거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만으로 큰 의의는 있다고 네네. 봅니다. 일반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의결한 적도 없었고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법관의 어떤 독립된 재판을 할 권리인데 사실은 이게 법관의 권리가 문제한 게 아니라요. 이런 거죠. 재판부에 대해서 그 재판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윗사람들이 이 재판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요 어느 재판을 받을 때마다 불안해요. 당연하죠. 내가 판사한테 뭐라 그래봤자 저 사람이 그렇죠. 전화 한 통 받고 인사받고 위에 부장이 야 그 사람 봐줘 그럼 봐줘버리고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범죄입니다. 이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못하기 때문에라도 저는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해야 된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안 받아들더라도 그런 상징적인 조치라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이종두님께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민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평상시에 인민민주주의를 흠모하시나요?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아까 대중, 국민, 인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인민민주주의가 뭔지는 모르는데 민주주의를 흠모하긴 하죠. 그리고
인민민주주의를 혹시 북한하고 북한하고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독재예요. 독재도 아주 조금 후진적인 독재예요. 인민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대중, 피플이잖아요. 그런데 인민이란 말을 어느 쪽에서 좀 썼다는 얘기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북한은 공산주의 아닙니다. 독재고요. 독재도 아주 못된 독재예요. 근데 용어 자체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게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민주주의 공화국 아니니까 그걸 그렇죠. 계속 하는 거고요. 네, 인민이라는 용어 써도 되고요. 루소가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네, 0646님께서 쇼하는 것도 아니고 탄핵하면 뭐합니까? 변호사 개업 평생 박탈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또 그걸 못하니까.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못해요. 이 탄핵을 해야 되는데 내일인가요? 사법농단 윤혜용 전 판사의 또 재판이 있습니다. 이 재판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심에서 직권남용이고 뭐 누설 혐의 등이 있었어요. 네. 뭐 보고했고 직권남용죄인데 무죄가 됐어요. 입증이 되지 않아서 사실관계를 인정받지 또 무죄가 못했어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뭐 새로운 어떤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2심에서 없다고 하니까 무죄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판사님들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판사님들의 판결은 거의 무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도 또 올라가고. 이 사건도 뭐냐면 다들 이제 이름만 들어서는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였냐면 그때 왜 비선 의료진으로 꼽혔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해서 재판 과정을 정리해서 이 청와대에 올려보냈다는 혐의를 받는 거예요, 사실. 최서원 씨, 예. 김영재 원장 있지 않습니까? 김영재 원장이 재판을 받으니까 이거 보고서를 써가지고 청와대에다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법원이 청와대의 영향력에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들어가겠다고 해버린 거거든요. 네. 상권분리 파괴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도. 사법농단은 그 역사상 가장 극악하고 가장 나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재판으로. 그거는 어떻게 돼요? 우병우 전 수석 항소심 선고 있는데. 그것도 직권남용죄 등이거든요. 직권남용은 거의 지금 무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직권남용죄가 실제로도 사실은 쉽진 않은 범죄이긴 합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그 직권이 있어야 되고 권리행사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된다.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판단이 쉽지가 않은데 이 사법농단 이후로는 싹 다 무죄가 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직권남용에서 유죄했지요. 그래도 유죄했지요. 근데 사법농단 이후로 그렇죠? 양성태 대법원장 구속 이후로 저는 이런 맞습니다. 양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럴 바야 저는 범죄 이거 없애야 되는 생각입니다. 계속 무죄 나는 범죄 뭐하라고 만들어 놓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사법농단 이전에 국정농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게 직권남용범이죠. 그렇죠. 이 범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박근혜도 억울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또 누가 만들어낸단 지금 말이에요.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법원에 가서 재판에 가서 갈등이 종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안 됐는지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수긍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판사님들이 재판을 청와대를 보고 했어요. 일본을 보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했어요. 그래서 못 믿겠어요. 이거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 분리에 반하고 상권 분리에 반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법관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 탄핵 같은 거를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대다수의 법원 판사님들 입장에서도요. 이거는요 환영할 일이에요, 사실은. 법원 판사님들이 모여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탄핵하자고 해야 돼요. 탄핵하자고 해야 했지 돼요. 않습니까? 안 그러면 법관들 네. 스스로 독립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은 10년이 임기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연임이 다 됩니다. 이거는 뭐 제일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직권남용이 인정이 되면 인사권자들이 와서 간섭을 하니까 네. 너 안 좋은데 보내버린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 열차가 떠난 겁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오촌조카 조범동 씨죠? 2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똑같이 나왔어요. 1심하고 네. 유사하게 나왔고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정경심 교수 부분입니다. 네. 횡령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공범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1심하고 뭐 동의 유사하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해야 될 재판은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일단 무방하거든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권력형 비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어렵다. 내용은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냥 뭐
횡령, 뭐 다른 투자 약정액으로 다른 일을 했다 이런 걸로 중형을 받았어요. 그렇죠. 다른 범죄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조범동이 이제 재판 선고 받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예. 정경심 교수 이제 2심 부분을 봐야 되는데 1심하고 달리 판단될 여지도 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천조가 처벌받은 부분은 코링크피의 어찌됐든 대표 자리에 있었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들이 이른바 돌려막기 같은 것도 했었고 자기가 회사 운영하는데 돈 딸리니까 사채도 끌어다 썼었고 여기 회사에서 빼서 다른 회사로 집어넣고 이런 게 다 횡령이거든요. 그런 부분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정 교수하고 관계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의 관계는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권력이 개입을 했다라면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횡령을 안 해도 됐어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돈을 끌어다 썼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시초였거든요. 원래는 사모펀드가 기억을 그렇죠. 하시면 네. 이게 조 전 장관의 무슨 정치 자금이라든가 수백억을 대선 부정한 자금을 만들다고 이익을 만든다거나 얘기했죠? 그리고 검찰에서도 끝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권력형 비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안 나왔어요. 없다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은 최소한. 네. 뭐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조카는 횡령 그리고 다른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잘못이 있어서 징역 4년에 선고받았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조 전 장관 그리고 정 교수하고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네, 결론은 그건 봐도 무방합니다. 자. 재판 5분 전 오늘 재판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TS입니다.